내가 서울에 있는데 저기 있죠. 제주도에서 그냥 노트북으로 출력해도 된다는, 아무나 출력해도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을 왜 중앙선관위가 한사코 막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 그러면 중앙선관위가 독립기관을 내세워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행태들이 과연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공정성,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느냐? 만약에 헌법 수호의 책임이 대통령이겠죠. 만약에 그게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했다라고 하면 이것도 당연히 헌법재판소에서는 이걸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요. 어느 식당에 갔는데 주방장이 코를 훌쩍거리면서 계속 요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음식을 내왔어요. 그 어느 손님은 야, 저 콧물 떨어지는 거 봤더니 못 먹겠다. 콧물 떨어지는 거 봤다라는 사람은 뭐 부정선거 있다라고 한 사람인데, 근데 코를 훌쩍거리는 것까지 내라. 그러니까 난 기분 나빠서 못 먹겠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적어도 뭐 주인 입장에서 보면 마스크를 쓰게 하든지 이렇게 해야 아무 그게 없잖아요. 그냥 먹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헌재가 사실은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뭐 지금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헌법을 수호할 것처럼 이렇게 하지만은 개인적으로 과연 헌재가 존립 가치가 있는가라고 하는 심각한 의문이 하나 든 게 뭐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2023년 12월에 사전투표에 관련해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했습니다. 저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부정선거에 관한 얘기 한마디도 안 들어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현재처럼 4, 5일간의 간격을 두고 있는 사전투표는 그 투표를 하는 유권자들이 받아들이는 정보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투표의 실질적 균가성을 침해한다는 겁니다. 이거 부정선거 얘기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어디서 갖고 왔냐? 2022년 독일 베를린주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 베를린주에서 연방 하원의원 선거와 지방의회 선거가 있었어요. 몇몇 투표소에서 투표지가 모자랐어요. 6시대 마감됐는데 바깥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잠깐만 기다리라고 문 닫고 내리고 저 선거구 가가지고 남은 투표지 갖고 와서 할 때까지 좀 기다리라. 그리고 그거 갖고 와서 했어요. 나중에 이거 투표 시간 지나서 이제 한 거 문제가 된다 그래가지고 이의를 제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베를린주 거기도 주마다 헌법재판소 베를린주 헌재에서 이거 전체 선거에 대해서 다시 실시해라. 그랬더니 당선된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아니 그 전체 선거구 몇 개에서 그랬을 뿐인데 그러면 그 문제가 된 거기서만 다시 하면 되는 것이지 왜 굳이 전체를 다 하냐. 그래서 연방재판소로 갔습니다. 연방재판소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시점은 동일 시점이어야 된다 라고 한 굉장히 중요한 판결을 했습니다. 제가 이거 가지고 헌법소원 심판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헌재가 지금 1년이 넘도록 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어떻게 되어 있죠? 사건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서는 180일 이내에 하겠다고 그게 강행 규정인 것처럼 얘기하고, 굉장히 중요한 이런 사건은 지금 1년이 넘도록 언제 할지도 몰라요. 이런 식의 헌재 운영을 하면서 과연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냐, 근본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헌재의 공정성도 문제지만 헌재의 전문성, 과연 법률가로서 제대로 정말 실력, 뭐 속된 말로 죄송합니다. 저보다는 거기까지 올라가신 분이니까 뭐 실력이 있겠죠. 적어도 마침 헌법재판관들이 참고할 만한 판결이 2024년 7월 1일 날 미 연방 대법원에서 나왔습니다. 트럼프가 선거 사기와 관련해서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7개 주에 공문 보내가지고 그 문제 있으니까 그 다시 하도록 해라. 또 부통령한테 당신이 말이지 개표해가지고 선언할 때 내가 당선된 것처럼 그렇게 뭐 발표하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압력을 넣고 또 나중에 잘 아시다시피 물사당에 또 이제 군중들이 몰려갔을 때 SNS에다가 뭐 가봐라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선동을 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기소를 했죠.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쪽에서 야, 이건 내가 대통령 재임 중에 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소추가 면책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습니다. 연방 1심, 2심에서는 당신은 현직 대통령이 아니다. 그런 단순한 이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기각을 했어요. 근데 연방 대법원에서 그게 아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판결을 했는데, 여태까지 사실은 미국은 대통령의 재임 중 행위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절대적 면책의 법리가 확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형사상 소추로부터의 면책인가에 대해서는 확립된 판례가 없었습니다. 그 판례가 이번에 2024년에 만들어진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대통령의 행위가 공식적인 권한에서 나온 것인가 아니면 비공식적인 권한에서 나온 것인가, 그러니까 구분을 하고, 공식적인 권한에서 나온 것 중에서 핵심적인 권한은 절대적 면책이다. 그리고 공식적인 권한이 나왔다면 가장 기본적으로 추정적으로 면책이 된다. 면책이 추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면책이 추정이 되니까 그 추정은 누가 번복해야 됩니까? 검사가 입증해야 됩니다. 그러나 검사가 입증할 수도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헌법의 원리와 헌법상에 규정된 권한에 따라서 한 행사에 대해서는 그건 절대적 면책이에요. 그 부분을 설치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통령이 어떤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그 동기에 대해서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통령제가 권력구조 이 부분은 미국을 따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 항상 헌법 정신으로 돌아가는데, 건국의 아버지들이 만들어놨던 거기로 돌아갑니다. 왜 이렇게 해놨냐? 물론 여기에 대해서 야 그렇게 하면 뭐 대통령을 법 위에 놓는 거 아니냐? 법 위에 놓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헌법을 설계할 때 어떤 정부가 아니냐? 정부는 항상 역동적이어야 된다. 활기차야 되고, 결단을 내려야 될 때는 결단을 내려야 된다. 대통령은 위축되지 않아야 된다. 그런데 만약에 재인 중에 어떤 행위에 대해서 그걸 소추를 하고 수사를 하고 하면 대통령을 위축시키고, 그것은 우리가 맨 처음에 정부를 만들 때 대통령에게 권한을 줄 때 그 목적에서 어긋난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면책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대통령을 법 위에 두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으로 하여금 헌법 전체 질서를 수호하도록 함으로써 그 헌법 밑에 있는 법을 오히려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헌법 체계가 무너지면 그 법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형식적인 법 해석? 그거는 뭐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 다 있잖아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판결에 보면 연방대법원은 소문자, 우리가 로라고 그랬습니다. 로에서 소문자로 쓰는 로하고 대문자로 쓰는 로가 있습니다. 대문자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절차적인 거, 개헌법, 헌법상에 있는 개헌 발동의 요건, 이건 어떻게 보면 로입니다. 전체적으로 이건 대문자로 시작하는 로죠. 헌법재판관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번에 이런 걸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우리 현실을 미리 그 예언을 한 것 같아요. 예언자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을 허약하게 만들면 이렇게 합니다. 파당의 모략에 견디기에 너무 무력한 정부는 복수심으로 잔뜩 날을 세운 한 파당이 다른 파당을 번갈아 지배하는 가공할 존재주의로 이어질 수 있다. 워싱턴이 한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현실을 이 양반은 무슨 선지자처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앞으로 헌재 심판을 어떻게 전망하느냐, 저는 지금까지 보면 비관적입니다. 답정너, 탄핵 인용 화면을 염두에 두고 가는 것 아니냐. 제가 말씀드렸던 5가지 지금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권한쟁의 심판 판단하지 않고 있죠. 국무총리 권한쟁의 거 판단하고 있지 않죠.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더구나 이제 뭐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어젠가 그저께인가 헌재 공보관이 나와서 국민만 보고 간다. 사실 국민만 보고 가는 건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국민만 보고 가는 것이고, 거기는 법을 보고 가야 되는 것이죠. 국민 보고 가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게 헌법재판소인데 국민 보고 가겠다? 참 굉장히 위험한, 국민 보고 가는 재판을 국민재판이라 그러면 국민의 또 다른 말을 어디 저쪽에서 쓰는 걸로 바꾸면 인민재판입니다. 얼마나 위험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저는 내용 증명에서 그 공보관 얘기도 했어요. 공보관이 탄핵 심판의 어떤 전략이나 뭐 이거 방향 이런 걸 자꾸 나와서 이제 언론 포위를 하는데, 그게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 의견 조율이 돼서 나왔다 그러면 굉장히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의견 조율이 나왔다 그러면 왜 그렇게 공보관 입을 통해서 하는 겁니까? 바로 재판에서 그냥 가처분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공보관 입을 통해서 그냥 나오도록 놔버려뒀다. 그것도 직무유기인 거고, 여러 간복입니다. 그럼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큰 결론을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 본안 판단으로 가서 탄핵 인용 파면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과연 이게 문제의 그 해결인가?
갈등의 매듭인가? 전 그렇게 안 봅니다.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다. 그게 더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갖고 있는 교훈, 12월 3일 이전의 야당 행태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면죄부를 주는 그런 결과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탄핵이 기각된다. 뭐 이것도 여러 가지 또 갈등이 있겠지만 야당의 주장은 뭐 이렇게 되면 탄핵이 장난처럼 뭐 툭하면 뭐 되고 다 면죄부 받는 거 아니냐. 그런데 사실은 그 전에 원인을 봐야죠. 그러면 계속해서 툭하면 탄핵 사람 자르고 사람 못하게 하고 예산 자르고 정부를 마비시키는 것 그런 행위를 하겠다. 그런 얘기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런 게 없으면 이렇게 나오지 않죠. 그런 건 좀 경각을 부여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뭐 탄핵 기획 되면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뭐 새로운 그 정치적인 개혁으로 가겠죠. 그 시나리오 3은 제가 순전히 법리적인 관점에서 본 겁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2025년 12월 4일 이후부터는 유효한 탄핵 심판 절차가 헌재에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법리적으로 보면 대통령 직무 배제할 수 있는 모든 근거가 다 없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뭐 제 영역을 떠났습니다만, 그러나 적어도 국회에서 아까 제가 소추 사기로 말씀드렸는데 사기당한 의원들께서 이 문제를 제기해 줘야 됩니다. 적어도 오염되지 않은 탄핵 소추서 다시 만들어가고 헌법재판관들 앞에 올리자, 이 얘기를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또 헌재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를 던져줬습니다. 그 내란죄를 뺀 것과 관련해서 헌법상에 근거 규정이 없으니까 그건 헌재가 판단해도 된다라고 했는데 저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은 저 말은 무슨 얘기냐면 헌법 해석 권한이 누구한테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논쟁으로 가는 겁니다. 헌법재판소 물론 헌법 문제에 대해서 해석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권한은 배타적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 당연히 대통령에게도 헌법 해석 권한이 있다고 보고 우리 헌법에도 그게 있습니다. 대통령의 헌법 수호 책무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헌법 해석하지 않고 무슨 헌법을 수호합니까? 그 헌법 해석권에 당연히 있는 거죠. 대통령의 법률안 제의권 뭐 때문에 제의 요구합니까? 헌법을 위반됐다라고 하면 당연히 헌법 해석권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헌재의 논리대로 하면 명문의 규정이 없다.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수 있다. 대통령도 당연히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더구나 지금 이번에 비상계엄 사유로 내놓은 것은 헌정 질서 전반에 대한 위기, 나아가서 헌정 질서를 아주 근본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선거 시스템의 어떤 문제점까지 들고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문자 L로 시작하는 그 로즈, 거기에 기하면 당연히 대통령도 이 모든 것에 대한, 심지어는 이 내란죄가 빠진 탄핵 소추서가 유효인가 무효인가에 대한 판단 역시 해석 권한도 대통령에게 전 있다고 봅니다. 마침 저 논문에서 미국에서 나옵니다. 대통령 하에서 대통령 헌법 해석 권한 기준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헌법 해석할 때 헌법상의 견제와 균형이 무너질 때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해석의 권한은 넓게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헌법 권한 해석 권한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지금 이 사태를 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에 쏙쏙 들어오게 잘 설명해 주신 이호선 학생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의원님들 많이 오셨는데 열심히 공부하시는 의원님들이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세미나 나왔어요. 그냥 행사 참석하고 가기 바쁘실 때 국회 의정 활동 일상인데도 불구하고 관심을 이렇게 가지고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참석하신 의원님들 몇 분 말씀을 좀 질문 좀 듣고 마무리를 하려는데 그 전에 제가 말문을 트는 의미에서 교수님께 두 가지 질문을 간단하게 하려는데요. 하나가 그 헌법재판소법 32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헌법재판소법에서 심판하는 데 있어서 수사 기록을 열람해 볼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사 기록을 그 증거로 쓸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거는 이 상대방이 입회하지 않은 일방의 주장만 담은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정신이 담긴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선 재판관이라는 사람이 사건 수사 기록을 송부해달라고 요청했단 말이죠. 그게 헌법재판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한 우리 학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는 것이고 또 하나가 좀 전에 매우 위험한 발언을 하셨는데 5페이지에 6페이지에 보시면
비상계엄 직전에 국민법문화의식연구소 조사한 결과로 뭐 감사원장 탄핵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 그랬더니 야당의 탄핵권 남용이다. 이게 79% 이렇게 뒤로 쭉 나와서 79, 8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말하면 내란 선동죄에 해당될 것 같거든요. 지금 야당이 말하고 있는 이런 내란 선동죄에 대해서 하도 이거 매우 큰일 났다 잡혀가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도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두 번째 문제는 제가 계엄 전에 조사한 거라서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뭐 비상계엄 있을 걸 알고 조사한 것도 아니고요. 사실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사재판처럼 그렇게 엄격한 증거주의를 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근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탄핵이 갖고 있는 국가 사회적인 그런 영향을 비춰보면 탄핵이야말로 철저하게 사실조사에 기반해서 누구나 수긍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형사소송에서 전문 증거라고 하는 것이 배제되지 않습니까? 누구 말을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형사소송에서의 엄격한 증거주의, 절차주의가 지켜지지 않는 대신에 그래도 최소한 탄핵 심판정에서 당사자들이 직접 나와서 말을 하고 해야 되는 것이지 그걸 전문 증거에서 수사 기록에 의해서 그걸 판단한다? 이것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아마 헌법재판소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거 하는 순간 헌재의 모든 재판의 정당성이 다 사라질 것입니다. 사실 형사재판을 하면서 어떤 우리 엄태영 의원님의 진술조서가 있는데 그 진술조서를 증거로 할지 말지 판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나 증거를 하는데 동의한다 하면 증거가 되는 것인데 나 동의 못한다 그 사람 말에 대해서 내가 직접 그 사람을 불러놓고 엄태영 의원님을 불러놓고 내가 직접 물어봐야 되겠다. 그걸 반대신문, 이 탄핵이라는 절차라고 얘기합니다만 반대신문을 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안 그러면 전문 증거가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러지 않으면 증거로 채택 못한다고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헌법재판소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엄태영 의원님의 진술조서를 그대로 그냥 다 상대방에 대한 반대신문권 보장 없이 받아들이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걸 못한다고 해놨는데 정식으로 위반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아예 그 서류 자체 정부 자체가 불법 아닌가요? 이미순 재판관이 그거에 대해서 처벌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저 조배수 의원입니다. 저는 이제 법사위에 속해 있고요. 여기 법사위에 계신 분이 우리 송석준 의원님 그리고 또 박준태 의원님 이렇게 세 분 되시는 것 같은데 지난번 1월 7일 날 저희 법사위 현안 질의에서 준비를 했는데 이호선 교수님의 지난번에 헌법재판관들한테 공개 질의한 거, 그 다음에 또 어디 유튜브에서 이렇게 이 부분, 내란죄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하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저희들이 그 질의하는데 참고가 됐고, 제가 상당 부분을 이제 참고를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지금 보니까 헌재는 국민만을 바라본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어디 여론조사 떤 거 보니까 내란죄 처리한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게 국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했어요. 여론조사 하니까 안 된다가 51점 몇 프로예요. 찬성이 40%. 그러면 우리 국민만 바라보면은 이거 처리하는 거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저 그래서 한번 그거를 좀 공개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고 싶고. 두 번째는 이게 참 고민입니다.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가 단심이잖아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규정을 마음대로 어겨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어기는데 이거를 어떻게 제재를 해야 되나? 이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 눈으로 뻔히 학문적으로도 그렇고 법리적으로도 그렇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뭔가 이게 편향돼 가지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절차적인 공정성 그리고 또 지금 얘기한 대로 법리적으로 검토했을 때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그런 오류를 저지르는데 이거를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게 답답한 겁니다. 그게 답답해서 저도 이제 발언할 때 이제 그런 얘기도 했는데 헌재가 말을 이렇게 안 듣고 최후의 헌법 수호 기관이라 하는데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냐? 가장 최후의 헌법 수호 기관은 국민 아니냐? 그래서
국민이 저항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지금 이 사람들이 뭘 정해놓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가면은 이걸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지 지금 그게 지금 고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 교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이제 지금 조금 전에 그 교수님과 대표님께서 이제 32조 헌법재판소법 32조 이제 단서 조항 사건의 기록을 에 대해서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헌재가 꼼수를 쓰고 있는 게 이 기록, 여기서 말하는 기록이라는 것은 원본을 이야기하는 거다. 우리가 송부를 요구하는 것은 법원의 인정 등본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제 사실은 수사재판 중인 사건의 기록에 관해서는 증거조사가 끝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제가 수행했던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의 경우에도 그 이석기 사건의 1심 변론 종결 이후에 법원이 기록을 보내줬습니다. 당연히 그때도 법원은 앞으로 1심, 3심이 남았기 때문에 기록 원본 자체를 보내줄 수는 없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그 기록도 역시 인정 등본입니다. 어디 다른 기관에는 그 원본 자체를 보내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의 그 이석기 사건 1심 재판부도 그 이전부터 계속 정당해산 사건을 정당해산 심판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기록 인정, 재판기록 인정 등본을 보내달라고 요구했는데도 법원은 거부를 하다가 1심 변론 종결이 되고 1심 변론 종결이라는 것은 모든 기록에 대해서 증거조사 다 이루어진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인정등본을 보내줘가지고 그 기록을 토대로 해서 이제 정당해산 결정을 내렸는데 그래서 항상 소위 헌법재판소는 헌법 해석기관이라는 이유로 모든 법률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꼼수로 진행한다. 그래서 법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위 기록 송부 요청에 대해서는 응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배석 의원님 그 말씀은 그 누구도 해답을 내놓을 수 없는 그저 사실 헌재가 저렇게 나가면 국민 저항권 사실은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제가 안 될 걸 알면서도 행정법원에다가 심리 중단 그 헌재에서 일괄적으로 변론 기일 지정한 거 무효 확인 집행정 신청을 했습니다. 저항권의 마지막 발동 요건은 뭐냐면 제도상으로 허용되는 모든 불법 수단을 다 밟고 없을 경우에 가능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저항권을 위한 머리 장작을 지금 쌓아놓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존경하는 우리 교수님 많이 신문지사를 통해서 보고 있는데 저는요 그 헌법 77조 아시지 않습니까?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 때 어떤 그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시냐 사변이냐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 우리 국회의원이나 일반 국민들 그 해석에는 이게 아니다. 그 요건에 안 맞는다라고 해석을 하죠. 그래서 그냥 위법한 행위를 했다라고 아예 단정을 합니다. 그래서 불법 계엄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래서 민주당의 어떤 그 일단 이 프레임에 우리 국민님도 넘어가 있거든요. 심지어 우리 지도부에서도 위법성을 인정한다. 이런 발언이 나옵니다. 저는 이 헌법 77조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는 게 누구냐. 이것은 대통령의 비상대권이고 대통령의 전속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해석은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은 우리 같은 국회의원이나 일반 필부 필려가 느낄 수 있어. 야, 이거는 활동 요건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은 말이 안 돼.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해석 권한 비상대권의 해석 권한은 누구한테 있는 건지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통령께서 정말로 입법사법 행정이 체계가 무너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너무도 이걸 국가위기 상황이고 이거에 대해서 주권자인 국민에게 알려야 되겠다라는 심정에서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1997년 4월 판례고 2010년 12월 판례를 보면은 비상계엄은 예를 들어서 97년 4월에 5.17 계엄에 대해서 국헌을 문란하게 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이런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5.17은 통치행위가 아니다라고 했지만은 이 두 가지 적용에 예외 있는 일반 거는 비상계엄이라도 통치행위로 인정할 수 있고 통치행위로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우연성 여부에 대해서 사법 자제를 해야 된다 이런 판례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미국은 훨씬 더 지난 4년 전에 1.6 사태 때 이 어떤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권한에 대해서 대단히 확대하게 이렇게 해석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해석 권한을 가지고 헌재에서 다툴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 이 이 70조 발동 요건을 대통령만이 고유의 권한으로서 통치행위가 아니라 갈수록 통치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법적 기조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류가 그래도 미국식의 사법 자제를 해야 된다라는 설을 보고 우리도 어느 정도까지 해석을 해야 되는지 이것을 꼭 묻고 싶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형식적인 문헌으로만 보면 전시 사변에 준하는 사태가 아닌 건 분명하죠. 그런데 우리가 피난 수도에서도 정부 기능이 정상적으로 돌아갔습니까?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피난 수도에서 적치하가 아닌 곳에서는 정부 기능이 정상적으로 돌아갔습니다. 전시 사변에 준한 사태가 아닌 상태에서 정부 기능이 지금 대통령이 봤을 때는 제대로 안 돌아갔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럼 이건 뭐냐? 헌법에서는 비상계엄 발동 요건을 경성 상태만 본 것이지 연성 상태에서의 정부 마비가 있었던 것은 예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누가 판단하냐? 결국은 저는 대통령이 판단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식으로 보면 그것은 면책사유다. 그 과정에서 예컨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그랬다든지 그런 것들 그건 직권남용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내란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아주 근본적으로 보면 국가마비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맞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고요. 우리 이호선 교수님 주신 이거 나중에 공부 잘 하셔가지고 여러분 적극적으로 의정 활동에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 감사 박수 한번 드리시죠.